다시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과 휴일, 여야는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선거전 초반 여야 모두 서로 130석 이상을 예상했었는데요. 현재는 각각 전망치를 수정했고 각기 다른 셈법과 전략으로 선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26.69%라는 사전투표율에 대해 각 당의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정치와우장룡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사전 투표 결과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해석은 각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유리하십니까?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희는 조금 유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대 총선에서 사전 투표율이 12.4% 5% 정도 됐죠. 예. 거기보다 14%가 높아졌는데요. 그 당시보다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늘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진보적인 민주당 계열에게 좀 유리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역사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투표를 많이 하는 층들이 중도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도층이 왔다 갔다 투표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중도층들이 약간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은 투표를 안 하고 상대적으로 이 당이 민주당 성향의 정당이 잘하면은 투표를 몰표를 확 해주는 이런 경향이 많이 사전선거 많이 했다는 거죠. 했다는 말씀. 예. 어떻습니까? 통합당 입장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요. 총선은 60%를 넘긴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례로 2016년도 총선은 58%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27%의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본선에서도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실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 선관위에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적극 투표 의향층이 79%라고 했으니까 대략 요번 선거는 7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을 돕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투표장에 많이 나오셨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제나 이런 데 경제, 보건 불편한 게 많으시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권 심판의 분위기가 더 고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모두는 높은 사전 투표는 다 어떤 자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예. 근거는 중도층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도가 흔히 하는 것처럼 중도에서 스윙하는 사람들보다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가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졌어요. 그때 보면은 우리 지지층이 400~500만 명이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율이 떨어져서 진 거거든요.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역사적 통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중도층은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2012년 우리 새누리당 시절에 우리 당이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중도 보수층들이 우리 당을 떠나갔어요. 갖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갔던 표가 지금 중도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 표는 문재인 정부 쪽으로 가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 표가 사전 투표에서 상당 부분 이쪽으로 투표율이 왔다고 높아진 건 분석을. 중도층이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중도층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도층이 저는 통합당 중도 쪽에 보수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을 좀 볼까요? 사전 투표율 보면요, 전국적으로 전남, 전북, 세종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 호남 지역의 어떤 뜨거운 선거 열기, 네. 민주당은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진 게 저희한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호남 연고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투표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도 호남 연고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된다. 이런 좀 바탕에 분석이 깔려 있는 거고요. 세종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공직자들과 봉급생활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정부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투표율이 높아졌다.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전남은 35.8%, 전북은 34.8%, 세종이 32.4%인데요. 그러면 반면에 투표율은 대구가 가장 낮았고요. 부산도 저조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인천도 평균보다 낮았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그 지난 선거의 사전 투표율을 보면 그때도 대구는 낮았습니다. 아, 예. 대구는 사전 투표는 낮았지만 본 투표율에는 많이 나오셨거든요. 부산도 지난 마찬가지고요. 선거에 대구가 23.56%로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광역 단체별로 보면은 전남, 전북, 광주 이런 순으로 갔지만은 시군구별로 보면은 경기도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민주당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평균 이하가 나왔습니다. 예. 따라서 사전 투표율 자체만 가지고 유불리를 논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양당의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나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도층의 그 표심은 여권을 돕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심판을 하거나 자신의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깜깜이 이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이 앞서갔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뭐 정치적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통계치가 주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전국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격려해 준다는 차원도 있고 사실은 코로나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뭐 야위에 나오듯이 한번 나와서 투표하면서 자기 의견을 밝혔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네. 짧게 여기에 대한 반론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투표장으로 몰린 거를 편안해서 뭐 바람 쐬러 나온 걸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삶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뭐 양당이 서로 증명할 수 없는 말씀들인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다른 얘기 넘어가면 격전지 사전 투표는 특히 높았습니다. 서울의 종로의 경우에요. 34.56%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고요. 동작구는 29.51%, 광진구가 27.87%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로 보십니까, 이건? 저는 뭐 조심스럽게 저희가 세 군데 다 이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언론에서 비춰주는 그 이슈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종로 같은 경우는 좀 지역적 특수성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오래된 전통적 동네이기 때문에 이 흔히 하는 구전 여론이 굉장히 빨리 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대권 주주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와 그 황교안 대표는 2등, 3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두 분이 붙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종로 구민들이 보는 1등과 2등, 3등의 차이를 현격하게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은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인가요? 예. 이분이 주로 그 시끄럽게 했던 시위를 했던 곳이 이 종로예요. 여기 황교안 대표가 예전에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광진과 동작 하나하나 문제는 볼까요? 하나하나? 종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종로에서 투표율이 높은 사전 거에 투표율이 대해. 높게 나온 것은 뭐 저는 그 언론에서 관심을 계속 가졌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층 결집 현상이 표출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선관위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면 그 투표 일주일 이내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는 게 거의 과반에 가까웠어요. 47.4%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늦추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본선거에서 4월 15일 날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종로의 지금 민심은 4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4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투표함을 열기 전에는 15% 앞서갔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10% 졌어요. 그 주요 요인이 오세훈 후보가 종로 지역구는 놔두고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반면에 정세균 후보는 붙박이 선거를 하셨고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종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15일 날 중도층의 표심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충분히 그럼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시간이 말씀이십니다. 있습니다. 동작 어떻습니까? 그 동작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슈를 던지는 쪽이 유리하다. 현재 그 나경원 대표가 이 우리 여권에서 봤을 때는 그 동물국회 패스트트랙의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또 일본과 관련되는 또 부적절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수진 판사를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서 이슈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슈를 만들어낸 후보에게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나경원 의원이 오래 하셨는데 약간 좀 지역에서 심판론 비슷한 것에서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동작이고. 나경원 의원은 큰 지도자시죠. 큰 지도자시기 때문에 야권에서 성장
키울 수 있는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여권의 지나친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냈던 지도자시고요. 그리고 동작거리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광진 어떻습니까? 광진 가볼까요? 광진구 27.8%, 87%였는데요. 네. 사전투표 어떻습니까? 이 지역 상황. 광진은 전통적으로 저희 당이 이긴 경우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께서 지난 2년간 골목골목 사사치 훑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이나 그 이전의 정치 경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어필하는 후보라고 보기 때문에 큰 인물 키우기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보시기에. 말씀 다 하셨네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쪽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동작이 하나 좀 더 보태자면요. 예. 광진은 뭐 이길 거라고 예, 쉽게 표현해서 이제 동작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의 이제 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이 어쨌든 간에 정쟁을 이끌었고 극단의 한쪽 부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선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어쨌든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이 과연 이제까지 했던 정치 행보가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행보 또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행보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전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수진 후보도 검증된 후보는 아니니까요. 예.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 주민들께서 그분을 검증할 시간을 갖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인물에게 표를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선거전 초반하고 지금은 각 당이 분석하는 판세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민주당은 당초 130석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치를 선회한다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저게 기대인데요. 그게 저희가 보기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애초에 지난번에 지역구 20대에서 110석을 냈습니다. 예. 110석을 냈는데 저희가 호남에서 한 15석에서 20석 정도 더 생겨서 130석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저희가 목표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대 때 그 국민의당에 의해서 3자 구도에 의해서 저희가 낙선한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강서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붙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당 후보가 한 15% 가까이 득표하는 바람에 진성준 후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양자 구도가 되면서 진성준 후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좀 뽑아보니까 한 10석 정도나 더 나오더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선거 초반에는 PK 지역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코로나 국면이라 영향이라고 보는데 코로나 국면이 정부가 잘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PK 지역에서도 좀 지지도가 제법 올라가면서 한 10군데 이상이 지금 접전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30석 이상을 낙관하시는 건가요? 당내 분위기는? 예, 130석보다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통합당의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 121석 중에 35석밖에 못했고요. 예. 그다음에 부울경 40석 중에서 지난 선거에서 13석, 12석을 내줬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50석 정도를 예상을 하다가 최근에 국민 여론을 냉정하게 겸허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한 4, 5석 정도의 내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 PK 지역 40석 중에서는 저희가 한 35석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서 대개 125석 지역구, 예. 그다음에 그 비례대표 한 15석에서 17석 하면 예. 130에서 총 140석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수도권 경우에요. 예. 몇 석 정도가 안정적으로 우위라고 보시는 건가요? 수도권 예, 말입니까? 한 여론조사나 뉴스 보도를 보면 14곳 정도라고 네, 맞습니까? 네, 네. 예, 예. 당초 언론에서 예상치보다는 보고 좀 많이 조정을 하신 거죠.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후보의 득표 차이가 국민의당 후보 득표 차이보다 못 미치는 지역이 수도권만 79곳이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린 곳이 37곳이고 지금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 예상치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 여론조사상 살짝 초기 예상보다 불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네. 결과는 까봐야 된다. 뭐 이런 열어봐야 말씀으로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자, 그럼 보통 그 전국 선거에서 충청권이 어떤 캐스팅 보트다 이런 네. 설이 많은데 이번에는 강원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원 지역이 전통적 보수 톱팟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분위기가 다르다는 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12년 선거에서 저희가 8석 전석을 저희가 이겼고요. 예. 지난 4년 전에 선거에서 8석 중에서 6석을 이긴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유동성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특히 원주, 춘천, 강릉 등지에서 강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나가 계셔서 그렇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광재 전 지사의 활동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개 중에서 두세 석 정도의 그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두세 석 정도를 잃을 수 있다는 이럴 수 있다. 잃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민당 보시기에는. 강원도는 지난 그 평창 올림픽과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그 기본적인 이 지역적 특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춘천이라든가 원주가 거의 이제 준수도권처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정서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지역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좀 민주당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물적인 측면에서 최문순 지사가 3선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생활 정치로서 바닥을 바꿔놨다는 뜻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에서 어쨌든 이제 강원도의 큰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출마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좀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캐스팅 보드로서 한번 뒤집는 이런 몇 상황이 석이라고 오지 않을까. 보십니까? 한 5석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이는 통합당 측과 한 두세 석 그렇죠. 네네. 차이가 비슷하게 나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네. 비슷하게 아니시네요. 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 약간 유리하게 나오는 게 사실인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한번 뭐라 그랬냐면 진보 진영에서는 과반 의석에서 더 나아가 180석 낙까지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떻습니까? 이 당내에서 유 이사장의 이 발언에 대한 평가랄까요? 혹시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누가 그 말씀하시던데요. 이제 골프하고 선거는 이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사실은 4년마다 이루어지는 이제 이 신성한 주권자의 심판을 받는 선거에서 감히 함부로 이렇게 예측해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뭐 정치 세력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낮고 이제 겸한 자세로 좀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 이사장은 첫 번째로 보자면 뭐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 평론가인 거죠.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유 이사장이 이야기하신 법여권이라는 것도 정의당, 민생당, 하물며 국민의당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또 투표율이 최대한 높아갈 때 이런 최대치의 희망 섞인 가정일 뿐이지 실제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과반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 하반기까지 개혁 동력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목표다. 이렇게 과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란 말씀은 법여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독자? 민주당 독자로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예. 네. 자, 유 이사장 180석점망. 통합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6년도 선거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당시 당내에서 170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들으신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만하다고 해서 사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저희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보는 우리 당의 시각도 국민들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나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굉장히 오만의 걷기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 전략을 보면 민주당은 그간의 주요 정책이었던 소주성이나 탈원전이나 이런 정책 목표들을 선거 슬로건에서 다 뺐습니다. 빼고 오로지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는 프레임만 내세웠는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의 경제 실정, 경제 무능, 그다음에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상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통합당 측에서 보시기에 유 이사장의 발언은 뭐 반가워할 발언
된 것 같습니다. 잇따른 선거적으로. 민주당 잇따른 막말 실언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민당 측에서는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같은. 그렇죠. 뭐 저희가 한 말도 아니고 예. 실제로 네네.